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가운데 오늘 국내 양시장은 좀 지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상승 전환한 이후로 오름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콜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매물의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대비해서 5원 80전이나 또 오르면서 127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이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과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또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28일 목요일이죠.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들어가 보죠. 오늘은 정세미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정점이 지나가면서 기업들이 봄철 체감 경기를 긍정으로 전망했다고요? 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6으로 집계됐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 통계입니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도는데요. 올해 1월 이후 3달 동안 떨어지다가 4개월 만에 오른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약 3,200개의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2,800개 기업이 설문에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모두 좋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BSI의 소비자 동향 지수를 반영한 4월 경제 심리 지수는 105.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월보다 2.3포인트 높고요. 5월 업황에 대한 전망 BSI 지수도 3포인트 올랐는데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각각 3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어서 비제조업과 제조업 등의 업종별 BSI 지수도 봐주십시오. 네, 먼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85입니다. 전월보다 4포인트나 뛰었는데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지수 자체로도 2011년 4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비제조업 중에서도 정보보안 등 소프트웨어 수주 호조와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 매출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업이 8포인트 올랐는데요. 이외 유통 매출 확대로 도소매업이 3포인트, 전문 과학기술 업종도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어 제조업 업황 BSI도 87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세부 업종을 보면 전기 장비업이 10포인트나 뛰었고요. 반도체 건설 관련 기계 장비 증가 덕에 기타 기계와 장비업도 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포인트, 대기업이 2포인트 올랐고 내수기업의 오름폭이 수출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소식입니다. 최근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죠.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매출액 77조, 영업이익 14조의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약 19% 올랐고 영업이익은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분기 매출은 3분기 연속 역대 최고 분기 매출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DX 부문의 프리미엄 전략이 꼽히는데요. 실제로 2013년 이후 분기 최대 매출을 이어가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고른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S22 시리즈와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 등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과 이익률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문별로 실적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네, 먼저 DS 부문은 26조의 매출과 8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서버형 메모리는 역대 최대 분기 판매로 집계가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1분기 매출 7조와 영업이익 1조로 집계됐습니다. MX 부문은 부품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이슈에도 이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가전은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판매가 성장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1분기 시설 투자는 7.9조 원입니다. 반도체 6.7조와 디스플레이 0.7조 원 정도인데요. 이 메모리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평택 3기 인프라 투자와 화성과 평택, 시안 공정 전환을 중심으로 시설 투자가 집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는 5나노 이하 첨단 공정 개발과 생산 능력 구축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정부의 마지막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과 물가, 금융시장 등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다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8차 경제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와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를 3가지 과제로 꼽았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3가지의 과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그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넷제로 정책 등 미래 대비 투자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짚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0원대로 4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를 대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들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이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치솟는 원자재 가격, 수급난도 문제인데요. 이쪽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늘립니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매점 매석과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수급 동향도 점검하는데요. 홍 부총리는 유연탄 수입 관리 방안으로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이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독려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시멘트와 철근과 관련된 주요 자재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데요.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원활한 자재 운송을 위해 시멘트 철도 수송 비중을 확대하고 노후 시멘트 화차 1,200량을 순차 교체할 것이라며 이 주요 건설 자재 가격 동향과 재고량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부터 기업들의 체감 경기 회복 내용까지 정세미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흐름 짚고 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지만 현재 이 시간은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다소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올려 세워주고 있고요. 현재 0.72% 강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CPTPP 가입 소식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현재 2,658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현재 이 시간 890포인트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게임주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연일 또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58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또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은 134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49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659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묘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종전 방침과는 다르게 파묘 원유와 그리고 RBD 파묘까지 모두 무기한 수출 금지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대부분의 제품에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은 체인 마켓들이 식용유 구매 개수에 제한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거래소에서는 7월물 인도분 파묘 가격이 장중 한때 10%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콩기름 가격이 4%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상승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JC케미칼은 현재 28%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샘표도 18%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도 현재 11%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터주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또 오프라인 콘서트도 곳곳에서 재개가 되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최근 주가는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변수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다소 아쉬운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또 BTS의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SM은 최대 주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이후에 또 아티스트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엔터주들이 상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엔터주에 대한 투심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현재 3%가 넘는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YG도 3%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큐브 엔터는 현재 5.29%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3분기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경제활동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돈 버는 앱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창사 이래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7% 가까운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115일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죠.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 한때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 현재는 짙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트로닉스는 폐배터리 시장 확대가 전망이 되면서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전기차 탑3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오름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78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 시기에 맞먹는 14조 원대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가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6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64,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덕신 하우징이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 추진 확정에 관련주인 덕신하우징이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72%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2,9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금융지주가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내부 직원이 회사 돈 5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의 일부를 횡령한 건데요. 해당 직원은 자수를 했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금융지주는 2.61%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우선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그 이슈 있는 그 종목들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의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데요. 역시 앞서서 좀 얘기했던 LG화학이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그 20% 이상 증가한 창사 이래 분기 기준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 매출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최대 부분이고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4분기보다는 36%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LG화학의 어떤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첨단 소재나 어떤 배터리 수익성이 기대치를 굉장히 좀 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양극재 원소재 가격이 좀 급등했죠. 그리고 여기에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면서 이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점은 LG화학이 그대로 그 수혜를 입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우선 지금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예전만큼의 그런 그 시장 상황 때문에 상승세를 많이 받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주들이 오늘 좀 상승세가 큽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아모레퍼시픽을 오늘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실내 마스크에 대한 착용 의무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해서 발표가 곧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실내에서 해제가 한다면은 역시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화장품, 특히 이제 기초 화장도 그렇지만 색조 화장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데 이런 점에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오늘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려주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안 좋았었던 종목들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많은데 그런 종목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또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증권사들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장 좀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11% 상승이었는데 지금 8% 오르고 있고요.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포착하셨을까요?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이 그 종목이죠. 바로 네. LX세미콘을 저는 좀 관심 있게 지금 보는데, 우선 LX세미콘은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 업체입니다. DDI라고 해서 어떤 드라이버 IC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6%까지 증가를 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이 관련 이 소재보다도 부품 업체들한테 어떤 그 전에는 이 투자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LS세미콘의 이 구동 DDI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수요 부분 같은 게 견조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판가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LS세미콘의 이런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을 오히려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높다라는 것보다도 1분기 수준만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또 LS세미콘에 우려됐었던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주가 하락 부분은 분명히 저평가로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거의 20%까지 올라왔죠.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LS세미콘은 무슨 디스플레이 그 부품 업체라기보다도 IT 부품 중에서 성장주로서도 굉장히 좀 그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성웅 차장께서 포착한 특징 주조 LS세미콘까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장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죠. 4개월 만에 지금 상장 폐지를 모면하고 주가가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거래 첫날 오늘 주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흐름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재개가 됐죠. 일단 1월 3일 날 그 증권이 2,200억대 이제 횡령 사건 이후에 네. 거래 정지를 됐다가요. 그 후에 어저께 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두 차례 걸쳐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상장을 폐지하느냐 여부를 이제 심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 실적이 원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상장을 계속 결정한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횡령 액수 중에서 지금 미회수 금액이 한 958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외에 한 1,300억 정도는 지금 회수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이제 회수율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회수 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8,245억, 3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6% 증가한 1,43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은 이런 이제 대손 충당 관련돼서 나가는 것 때문에 234억으로 해서 77%가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그런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그 내용 때문에 일단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일단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거래를 재개는 했지만 관련된 이제 후유증은 아마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원체 회사 규모도 크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네. 코스닥 150이나 그다음에 KRX 30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한번 당하고 다시 이제 거래를 재개는 하지만 여전히 주의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관련된 지수에서 전부 다 퇴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아마 그 물량이 오늘 출회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중에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폐기로 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를 두고 이제 아직 투자자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잖아요. 근데 네, 또 그렇죠. 실적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네.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 기존에 주식을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게 1분기에만 한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500억이면
두 분기 정도 되면 뭐 지금 횡령 금액의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업이익을 이제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회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 이미지가 이번에 뭐 횡령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제자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300억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그 이사회 구성도 기존보다 이제 사회 이사를 절반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내부 통제 관련된 회계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현금 뭐 일단 그 기보유자를 보시면 일부는 매각을 해서 일부만 들고 계시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거를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이미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펀드에서 이제 매물이 나와야 되는 펀드런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주가 움직임을 뭐 보시면서 좀 이제 출렁거리면서 저점을 그러니까 좀 하락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로 인해서 뭐 디오나 덴티움 등 그 외 임플란트 관련주의 변동성에도 이제 네. 시선이 좀 모이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가 임플란트 관련주에 또 어떤 영향이 앞으로 미치게 될지 제 네. 주변을 보면 50대 분들부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성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임플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성장성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이가 나쁘시다 그러면 뭐 틀니를 하시거나 하시는데 최근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성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업종들이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네. 좀 급등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조금 이제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같이 좀 조정을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추가적으로 상장을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됐다라고 해서 뭐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그동안 수혜를 입었었던 임플란트 관련 업종들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디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1,500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도보다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6% 증가한 이제 34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아마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이 2,91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698억으로 77%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봉쇄는 있긴 하지만 뭐 중국 시장 내에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올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에 따른다라고 해도 이런 기업들의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갖고 있었던 KRX나 아니면 코스닥 관련된 지수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관련된 이제 여타 이제 기업들의 수혜가 뭐 입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은 계속 좀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오늘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 수백억 횡령 소식이었고 뭐 직원이 자수를 했다라는 네, 얘기였는데요. 주가는 좀 크게 흔들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우리은행 그 직원이 500억대에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일단 2012년부터 18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뭐 지금 인출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일 뭐 은행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관련 직원이 이제 자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금이 그럼 과연 어떤 자금이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과거에 이제 그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있었던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란의 이제 엔터합이라는 회사가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측 간에 최종적인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와중에 가격 협상이 안 맞아서 일단 계약이 파기가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 협상을 하면서 납부했었던 그 계약금 중에 일부다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뭐 이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은행과 이란의 엔터합과의 지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ISD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에서 우리은행이 지금 패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이런 사건 때문에 아마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우려는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제1금융권이라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데 이 조직에서 내부 통제 기준의 그러니까 미비 때문에 이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제 대외 신뢰도에서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그런 점이 아마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업계 3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네네. 이 같은 소식이 또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네.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은행주는 최근에 또 네. 호평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네, 그렇죠.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네.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크게 좀 그러니까 타격을 입을 거는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8,800억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금융주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 특히 올해 이제 민영화 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뭐 영업 실적을 좀 더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 섞인 또 그런 내용도 갖고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 모델을 IUC를 이제 광고 모델로 할 만큼 네. 공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일단 공격적인 마케팅에 제동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이제 내부 통제가 좀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향후에 공격적인 영업은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이 아마 그 기대했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뭐 당연히 뭐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뭐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이제 그 증가치기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영향 자체는 길게는 뭐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8,8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횡령 금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횡령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회수가 되고 이제 손실로 남을 금액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긴 하겠지만 500억보다는 이제 작은 금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는 뭐 우리은행 규모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뭐 단기적인 영향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는 종목으로는 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직원의 횡령 소식 이슈가 있는 두 기업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금융지주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가 어떨지 자세히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FOMC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페드는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급격한 금융 긴축이 경기 후퇴를 야기하게 될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의견 어떠신지요? 네, 지금까지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발생된 뒤에는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빠졌고요. 그리고 1년 뒤부터는 경기 후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엑셀레이터를 아주 강하게 밟더라도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과거 20년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졌을 때는 명목 성장률보다도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명목 성장률이 3.8%입니다. 반면에 금리는 지금 현재 2.9%로 조금 하이하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돈이 역회전이 지금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사업이 많다는 거고요. 사업 환경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도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현재는 엄격하게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신속하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지지 않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국 경제는 어디까지 금리 인상을 감내해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요. 5월달 FOMC에서는 0.5%포인트 정도, 그리고 6월달에는 0.75%까지 금리 인상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 6월까지 FF 금리의 그 유동 목표를 2.75%에서 3%까지 끌어올린 뒤에요. 경기가 그 뒤부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준 안에서도 가장 강경한 메파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예상치를 내년도에 3.62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명목 잠재 성장률 3.8%보다는 낮은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쇼크가 발생한다든지 오버킬로 인해서 경기 후퇴에 미국이 빠지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 매우 짧고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미국 경제는 과거의 그 버블 국면과 같은 금융 불균형도 없고요. 주택 거품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만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름철 이후에 공급 측면의 그 인플레이션도 피크를 지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후퇴 우려는 이후부터는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벌써 오늘로서 12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준의 빅스텝 여파가 원달러 환율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1300원까지 넘나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최근 1개월 사이에는 거의 70원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좀 저하시키는 이런 나쁜 원화 절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쁜 물가 상승 또 나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시장의 그 개입을 통해서 이를 정상시켜야 되는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6월달 FOMC에서 0.5가 아닌 0.75%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1달러에 1,3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정학적 위험에다가 정책 금리 차도 있고요. 또 여기에 엔화라든지 위엔화마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로 거래되는 해외 주식 쪽으로 국내 투자가들이 눈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먼저 안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당분간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좀 볼게요. 중국 위안화는 지난주 금요일 1달러당 6.5선마저 깨졌습니다. 위안화도 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내려갈까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갔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다음 달이면은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1달러에 6.6 위안선마저도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87% 정도 되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9%인데요. 아무래도 12년 만에 중국이 미국 국채 수익률은 밑도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과 관련된 교차 거래죠. 직강통이 시작된 이후에 3월달 이후부터는 채권 쪽에서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방향성 없이 많이 떨어지니까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뿐이지 계속적인 그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금리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과잉 채무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올해 5.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금융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의 하락 속도는 앞으로 좀 더 빨라지고 또 나쁜 물가 상승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외화 지준율을 낮추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1달러에 6.4위엔에서부터 6.7위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앞서서 중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순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들어서는 중국도 소비나 생산이 아주 급속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넘게 좀 도시 봉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장강 삼각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공급망 타격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베이징까지도 조용한 감염자가 좀 속출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4%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수 3,000선을 좀 회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락다운이 해제가 된다든지 또 경기 지원책의 그 일환으로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인데요. 이를 더 낮춰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정도가 돼야지 중국 증시도 반등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ETF 펀드라든지 이쪽에 들어가시는 거를 가급적이면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파트 매매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3월달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26%나 감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4월달 들어와서도 집값 하락세가 전혀 멈추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봉쇄의 영향도 상당히 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수요층들이죠. 20대하고 30대 인구가 지금 줄면서 찾아오는 변화가 너무 빨리 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싱크탱크인 이지 부동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유례 없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내외환 속에서 GDP의 30%를 차지하는 주택 버블이 터진다면은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올해 중이라도 3% 성장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때문에 청두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 이주자에 대한 구매 제한 제도도 철폐했고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의무 보유 기간도 단축해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보조금 확대라든지 공적 적립금에서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단기 일회성 정책에 불과하고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다가 공급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 부동산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중국의 금리 하락이 인구 감소 또 과잉 채무라는 두 가지 장기적인 체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게 중국에서도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의 국제 수익률이 2.8%까지 떨어지면서 미국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 금리는 설비 투자라든지 생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잠재 성장률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자녀 출산 정책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순증은 정부 공식 발표만 48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는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가능성이 큰데요. 인구가 감소한다면 일본처럼 잠재 성장률이 급속도로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디프레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161%나 되는데요. 161%라는 것은 미국의 2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민간까지 합치면 260% 정도에 달하는데요. 모든 생산과 관련된 계획이 8%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제 성장률이 3%, 2%로 떨어진다면 엄청난 채무 상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주택 보급률이 현재 90%를 넘는데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조금 있으면은 한자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 그리고 외조부로부터 최소 3주택 이상을 그냥 앉아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유층, 공무원, 개발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버블 붕괴로 중국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언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환경이 됐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금 수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죠. 그런데 유독 중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성장 잠재력이 급속하게 추락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의견 어떠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부터 출생률이 30%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여성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또 여성의 고학력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면요. 중국에서는 여성이 무려 63%나 된다고 합니다. 남성이 53%인 점에 비교하면 여성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건데요. 경력이 그 출산보다 우선하는 사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14억 명 중국 인구 같은 경우는 금세기 말에는 7억 3천만 명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근로자의 그 소비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잠재 성장률 하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취업난이 또 일어나고 또 결혼 그 난도 심각해지고 다시 출생률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은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출산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경력 차별 금지라든지 성차별 철폐, 남녀 평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석 대책들을 내놓지 않고서는 중국의 인구 감소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중국이 전 세계와 관련된 경제 공헌도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세계 주식시장의 변화, 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